페르시아 제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예정이에요. 페르시아 수도는 어딜까요? 페르시아가 제국을 점령하고 나서 수도를 정했어요. 어딜까요? 아이러나게도 바벨론이에요. 네, 바벨론에다가 수도를, 그리고 이 수사, 여기 수산에는 뭐가 있었죠? 여름 궁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에스더에서 보면 수산 있었잖아요. 여름 궁전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굉장히 큰 넓은 땅을 이 다리오 왕이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고레스 왕이 점령하죠. 이 고레스는 성경에서 나오는 말이고요.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는 키루스 2세 왕입니다. 이 키루스 2세, 저희가 쉽게 많이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이 고레스의 칙령, 이 비문에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이 정책을 보면은 아까 왜 유아와 관용의 정책이었다? 이들이 준비가 안 되고 이미 너무 넓은 땅을 차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고레스 왕이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자치권을 허용해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의 중앙 집중 시스템의 어떠한 것들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실패를 보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방 국가들이 다 황폐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세금을 잘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금을 잘 거두려면 사람들이 돈이 많아야 세금을 쭉쭉 끌어당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지방 도시들이 다 황폐해져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이 70년 전에 회파가 됐잖아요. 근데 바벨론이 복원을 시켜놓지는 않은 거죠. 예루살렘은 이미 황폐해져 있어요. 그래서 돌아갔을 때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이렇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오기가 싫은 거죠. 왜냐하면 이미 70년 동안 예레미야가 예언했잖아요. 너네 결혼하고 거기서 잘 정착해서 살아라. 잘 정착하고 70년 동안 살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그 자기의 모든 것이 다 이 바벨론 땅 안에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10몇 년밖에 안 있었거든요, 제주도에. 지금 해봐야 15년 차. 올해가 15년 차인데 15년 동안 제주도에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좀 생길까요? 약간 제 안에 도민화가 돼가기 시작하는 거죠. 말도 저 이제 육지 갔다 올게요, 막 이런 말 하고. 처음에는 거기 제주도에서 육지라는 말이 얼마나 낯설고 왜 육지라고 말하지? 막 얘기하는 이것들. 근데 이제는 너무나도 편안하고, 제가 안식년 때 한번 치앙마이, 저희 아버님 치앙마이 계시거든요. 치앙마이에 갔는데 한 달 있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바다가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막 바다 때문에 빨리 놀러 가야 되겠다, 바다로. 태국의 바다를 보러 막 몇천 킬로를 가야 되겠다. 치앙마이는 그 산이니까. 그래서 막 그렇게 이 제주도화가 조금씩 돼가고 있어요. 그리고 제 생각이 원래 누군가가 뭐 가게 문을 차리거나 아는 사람이 차렸다 해서 거기 가거나 그런 성향 아니거든요. 근데 요즘은 거기 가야 돼요. 그래서 이왕이면 거기 가. 그냥 거기가 조금 더 비싸고 맛없어도 거기 가서 먹어. 우리 아는 분이잖아. 이게 제주도의 괜당 문화거든요. 제가 그거를 하고 있어요. 이 15년밖에 안 살고 있는데, 그리고 저 안에 제가 원래 고향이 대전이거든요. 제가 대전에 올라갔을 때 마음이 편할까요? 제주도에 비행기가 내렸을 때 마음이 편할까요? 제주도가 마음이 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집과 아내와 딸이 다 제주도에서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여태까지 15년 동안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이 사역을 하면서 모든 관계되는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있을까요? 제주도에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돈 벌었다, 제가 사업을 했거나 제주도에서 이렇게 했으면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제 사업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유대인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들이 뭘 잘하죠? 돈을 잘 벌어요. 그죠? 똑똑하고 돈 잘 벌고.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서 뭘 했겠어요?
돈 벌었겠죠. 장사해가지고. 많이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예루살렘이 성전이 완공되고 했을 때 각지에서 막 돈을 보내거든요. 이렇게 성전세를 보내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생전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오려고 안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느헤미야서 한번 보시면은 많은 사람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안 돌아옵니다. 이 영원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복원되고 돌아와야 되는데 많이 돌아오지 않아요. 심지어는 레위인들도 오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갖고 막 이렇게 찾아가지고 막 데리고 오고 그랬거든요. 이 스룹바벨하고 나중에 에스라가.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했던 거는 지방 도시들을 다 복원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원시키는데 가장 열심인 사람들은 그 나라 민족 백성들이겠죠. 그래서 다 돌려보내고 거기 가서 너희들 성전도 져라. 심지어는 그래서 뭐까지 제공하죠? 돈까지 제공하죠. 그래서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복원하기 위해서, 성전을 복원하기 위해서 스룹바벨이 돌아갈 때 약속받은 게 있어요. 그죠? 이 강 건너편에서 다 물자나 어떤 재정적인 모든 것들을 공급받으라고 명령을 해요.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 유대인의 돈들도 자신들이 헌신해서 내놓은 물질들도 있지만 페르시아, 이 국가에서 준 돈도 많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성전이 한번 중단되잖아요. 중단되어지고 나서 나중에 이 다리오 왕 때 복원될 때는 아예 이 준비해놨던 것들이 다 썩었거든요. 그래서 학계가 막 뭐라고 하고 막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나중에 다시 재건할 때, 중단됐다 재건할 때는 국가에서 완전히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복원이 되어져요. 근데 그때에도 저희가 일반 역사적으로 보면 이 페르시아가 늘 고민이 뭘까? 이 큰 땅을 갖고 있는 왕들의 고민은 뭘까요? 저는 이렇게 큰 땅을 가져본 적이 없지만. 네? 그렇죠. 반란. 독립에 대한 의지. 그죠? 반란들이 얼마나 수없이 일어났겠어요. 각지에서. 조금 우리가 독립할 수 있겠다 싶으면은 바로 막 분쟁이 났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이집트에서 반란이 일어나려는 조짐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을 통로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굳건해지면 뭐가 되죠? 오지도 못하고 쉽게 또 내려갈 수 있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복원시키는데 국가적으로 애썼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역사적으로 사실이에요. 사실인 거고,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신 게 누구신가?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페르시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70년 만에 너희들이 돌아갈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보면 1차 때 5만 명의 사람들이 귀환되어지고요. 그리고 방해가 있었고 공사 재개가 되어져요. 이 공사 재개가 될 때에도 이 다리오 1세가 정통의 어떤 왕위를 이어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다툼에 의해서 나중에 결국에는 이 권력을 차지하게 됐는데, 이때 당시에 자기가 이 고레스 왕을 이으는 왕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고레스가 말한 이 칙령, 그거를 더 당연하게 더 빨리 해라 라고 하는 것들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래서 어쨌든 공사가 재개되어지고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고레스의 후계자라는 것들을 좀 증명하기 위해서 다리오가 조금 더 이 일들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늘 보지만 모든 것을 다 누가 주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거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페르시아가 저희가 좀 봐야 될 건 아까 성전 공사 이제 되어지고 다리오 1세 이 왕이 아까 보여드린 페르시아 땅 있죠? 그 모든 땅을 거의 이제 완성시킨 이 싸움의 신, 그리고 페르시아의 거의 전성기를 이끈
왕이 바로 이 다리오 왕입니다. 그래서 이 왕은 나중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마라톤 이 그리스를 치러 가가지고 패배를 하게 돼요. 근데 그리고 이 왕 이후에는 저희가 계속해서 나와 있는 크세크 아하수에로 왕, 성경에서는 아하수에로 왕이 나와져 있죠. 이 왕의 부인이 누구다? 그죠. 부인이 누구다? 에스더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 신구약 중간사에 들어갈 수 있을까? 저도 이제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성경에는 나와 있는 역사적인 그 기술이고 말라기 전이잖아요. 그죠? 요거는 아니죠. 말라기 전이죠. 그래서 어쨌든 요게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했는데 그냥 역사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일단은 넣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이 일들은 저희가 에스더를 보면은 그 설을 보면 저희가 조금 알 수 있게 되고 이때에 유대인들의 어떤 말살을 주고했던 그것들이 뒤집어져서 이때 불임절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에스더서를 배우셨을 때 안 배우신 분들도 계시죠. 저희 학교에서. 그죠? 그런데 저희가 이 에스더서를 보시면 그냥 그건 역사서이기 때문에 보셔도 너무나도 금방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유대인들이 불임절을 지키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2차, 3차 포로기한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고요. 저희가 느헤미야하고 이 성전이나 그 성벽이 완공됐을 때 그 이후에 어떤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한번 좀 기억해 보실까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성전을 완공했어요. 그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나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이제 완공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삶이 바뀌었나요? 어떤 나라가 독립이 된다든지 어떤 이런 일들이 벌어졌나요? 그렇지 않죠. 그냥 이 일들을 저희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 일들을 했다고 해서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일들이 막 일어나거나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종교개혁을 시작했거든요. 이때 느헤미야가 에스라와 함께 종교개혁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것이 처음에는 성공적이었는데 과연 성공이었을까요? 성공했을까요? 나중에? 그건 저희가 말라기서를 좀 보면 알 수 있죠. 이 말라기서에 보면 이 백성이 하나님께 이렇게 외치거든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냐고. 그러니까 언제 사랑했냐,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냐라고 되물을 정도예요. 그러면 우리는 할 거 다 했다. 막 이러거든요. 나는 할 거 다 하고 있는데 당신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이 말라기의 메시지에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이 또 거기에도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침묵기가 우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침묵기, 유대인들이 말하는 침묵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제국을 바뀌게 돼요. 제국이 이 페르시아에서 그리스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제국이 순식간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전투가 벌어지게 되고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그리스 연합과 어떤 이 페르시아가 전투가 일어나고 그런 다음에 이거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알렉산더 대왕이 살고 있었던 마케도니아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 마케도니아가 결국에는 그리스 전역을 통일하게 되고 그 통일된 나라가 순식간에 페르시아를 점령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페르시아 이 역사가 저희가 이 한 가지 역사가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요. 지금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페르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라는 것이죠. 저희가 역사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역사적인 순서를 나열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요즘에 굉장히 유명하신 S 선생님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역사 이야기를 막 재밌게 하지도 않아요. 그죠? 근데 역사 이야기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를 통해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희가 이 신구약 중간기가 뭐 아까 처음에 왜 배워야 된다 그랬죠? 신약의 배경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그 길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준비를 하셨는가 이 역사 안에 그것들을 보기 위한 건데, 페르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 저희가 잠깐 짚고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바벨론을 심판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국가, 그러니까 나라를 계속해서 심판하시는데, 바벨론의 심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미 예레미야 때부터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다?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걸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 백성, 내 나라를 친 너네들, 얘네들이 잘못해서 쳐긴 쳤어요. 어떻게 보면 참 얘네들이 불쌍한 거죠. 이 유다야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써서 쳤는데, 그렇다고 너 내 애들 tes으니까 너도 맞는다 이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얘네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건드린 모든 나라들을 다 심판하시겠다고 선지서에서 계속 말씀하세요. 근데 그 일들을 이 페르시아가 한 것이죠. 첫 번째. 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페르시아를 통해서, 네? 말씀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그 언약이 또 성취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 무엇이 있을까요? 네? 네, 맞습니다. 그건 바벨론이 먼저 이미 했죠. 이 엄청난 제국이 탄생했잖아요. 바벨론 땅도 물론 컸어요. 아수르도 컸고. 그런데 넘어서, 이 한계를 넘어선 땅을 한번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땅의 통일이 이루어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바벨론, 수산 이 성에서 아까 제가 지도를 엄청 넓은 그 땅을 전쟁 끝에서 이루어지는 전선의 일들을 며칠이면 들었다고요? 2, 3일이면 들었어요. 이 연락병,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우리나라 옛날에 말 타고 가서 연락할 때 잠깐 중간에 제가 국사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말 갈아타고 가잖아요. 그런 데가 곳곳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순식간에 그 연락병들이 가서 왕의 메시지도 전달하고, 그러니까 이 전투를 거기 있는 장군이 지휘하지만 이 바벨론 성 안에 있는 이 왕이 직접 지휘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엄청난 그 땅의 한계를 넘어서고 길들도 잘 만들어 놓았죠. 저는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인도까지 간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갑자기 마가라고 생각했다. 마가는 아니었어요. 마가는 요 밑으로 내려갔거든요. 도마. 네? 도마 맞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 길을 바울이 이용했다. 그러니까 로마가 나중에 길 만들고 했는데, 저는 요번에 이걸 공부하면서 페르시아가 그런 길을 이미 아시아권에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길은 만들어 놓으면 써먹은 거잖아요. 그리고 치안도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단단한 길이고 사람들이 왕래가 많고 하는 이 길들은 치안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도적대들이, 그죠? 늘 와 거니까. 그래서 저는 요번에 배우면서, 페르시아도 길이 이렇게 좋았구나. 로마부터 시작한, 로마만이 아니라 이 페르시아 나라도 그렇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계속 전파되어지는 아시아까지, 저희가 복음이 서진했다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복음이 서진했다. 왜냐하면 이 서쪽이 강성해졌거든요. 유럽권이 나중에 훗날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면서 확 커졌죠. 그러면서 이쪽 넘어가서 아메리카 대륙도 기독교가 많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천주교 포함해서요. 쭉쭉 해서 이렇게 우리나라까지 온 거죠. 그런데 반대로도 사실 굉장히 많이 갔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아시아권은 종교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또 이게 지금도 잘 안 뚫리는 나라 엄청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왔지만 인도, 그 인도 전 안 가봤는데요. 갔다 온 저희 아내가 그 신들의 땅, 별명이 신들의 땅이잖아요, 인도가. 그 엄청난 많은 그 수많은 신들. 그래서 거기에 다 이렇게 막히고 있는 거지, 안 간 건 아니다. 그죠? 그리고 그 예전에 어떤 역사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에 첫 번째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가 언제인가, 이거 혹시 보신 거 있으신가요? 우리나라가 첫 번째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언제였을까? 그거를 다큐멘터리가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그게 기독교 방송에서 한 건 아니고 일반 다큐멘터리 어디서 제가 TV 보다 봤는데, 고려 시대 때 몽골에서 그 한 명이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었을 거다라고 하는 그 설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그 나중에 뭐 발견되는데 뭐 십자가도 있고 뭐 이런 게 그 다큐멘터리 제가 잠깐 봐서 어떤 다큐멘터리 생각났어야 되는데 기억이 계속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렇게 됐다. 이쪽 지방, 그러니까 우리는 강성해진 것만 계속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세계사가 중심이 유럽이잖아요. 우리의 중심, 우리가 배운 게. 그렇기 때문에 유럽 중심의 어떤 세계사를 배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라면서 점점 커가면서 다른 나라를 많이 가면서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구나 라는 걸 제가 굉장히 많이 깨달았어요. 콜럼버스가 대표적이죠. 그 사람은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이라고 어렸을 때 저 교과서에 항상 배우잖아요. 근데 콜럼버스가 탄생시킨 게 뭐냐면 식민지라는 단어, 그 단어를 탄생시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식민지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표본을 보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첫 번째 발견한 땅이 도미니카, 지금 도미니카 그 섬인데, 거기에 가면 원주민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원래 그 땅에 살았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이 아메리카 대륙 쪽인데 거기에 인구는 전부 다 흑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가서 뭐 했냐? 다 죽여버리고 아프리카에서 노예들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에서 사탕수수 뭐 이런 거 다 재배시키고. 그러니까 이 도미니카 그 땅의 원주민들을 봤을 때 이 콜럼버스는 뭐죠? 침략자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그 도미니카가 딱 듣고 되게 충격이었어요. 엄청난 충격이 제 안에 탁 있어서, 내가 너무 유럽 중심의 그것들을 갖고 있구나. 배운 게 그거니까. 근데 그거를 좀 이렇게 좀 넓게, 크게 봐야 되는구나. 라고 저는 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 페르시아 제국을 통해서도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았나. 라고 저는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페르시아가 이 약해지기 시작할 때가 언제인가를 보면 그리스와의 전쟁이 대표적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리스는 그 도시국가들이잖아요. 아테네와 스파르타라는 이 양대 세력이 가지고 있는 이 연합 도시국가인데, 저희가 영화 300이라는 거 두 편 나왔거든요. 첫 번째 편이 제가 지금 이게 나와져 있는 거. 그래서 이 편은 첫 번째 침략했을 때 막아냈는데, 이때 저희가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전멸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전멸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전멸했어요. 다 죽었고, 나중에 그 다음 전투에서 이제 승리하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영화에 보면 살라미스 해전, 저희가 좀 세계 4대 해전이라고 불리는 살라미스 해전이 이제 그 두 번째 편에, 속편에 나오거든요. 영화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못 보겠어요. 그래서 내가 책으로 공부한다 하고서 그냥 책으로 봤는데 1편은 재밌었거든요, 이거는. 근데 2편은 약간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아무튼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세요. 이거 영화로 보면 조금 더 시각적이고. 근데 이게 다 뻥이래요. 뭐가 뻥일까요? 이건 사담입니다. 여기 중에서 뻥이 거짓이 있는 거, 영화니까 거짓이 있대요. 어떤 게 거짓일까요? 네? 창이요? 이거는 실제랍니다. 방패하고 이건 다 실제예요. 요 빨간 망토, 이 빨간색이 엄청 비싸거든요. 이 당시에 살 수가 없대요.
그 나중에 로마 장군도 보면 로마 그 대군을 이끄는 사람 중에 누가 빨간 망토냐? 대장 한 명. 나중에 자료를 보시면 이 빨간 망토를 이렇게 300명이 둘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담입니다. 또 한 가지 있어요. 뭘까요? 갑바. 이게 원래 다 갑옷이 있거든요. 청동 갑옷, 이 중갑 이런 철 다 갑옷이 있어야 되는데 없이 그냥 맨몸이잖아요. 이건 사담입니다. 그래서 요런 자료는 그 EBS가 아니죠. 유튜브에 보면 국방 TV가 있어요. 국방 TV에 그 토크멘탈리 전쟁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이 페르시아 전투, 그다음에 로마 전투, 이런 전쟁사들이 막 나와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쉽게 넘어갈 만한 것도 막 재미있게 풀어나가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가르쳐줘요. 이 사담을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재미있게 이런 역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 있어요. 그런 것들 한번 도움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와 그리스 이 연합국가가 충돌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3번의 침공이 있는데 이 1차 침공은 역사적으로 이걸 1차로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좀 말이 많대요. 왜냐하면 첫 번째 가자마자 어떻게 됐냐면 그냥 몰살당했어요. 바다에 의해서. 그래서 그리스는 모르죠. 얘네가 쳐들어왔나? 얘네 왔나? 했는데 자기네들만 쳐들어와가지고 끝난 거예요. 영하 300 첫 번째 제가 보여드린 영화 보면은 막 그 파도 때문에 막 그 함선들이 막 부셔지거든요. 막 우리 신들이 쟤네들이 죽였다 막 이러면서 환호하는데 그것도 약간 이렇게 실제일까? 왜냐면 여기쯤에서 무너졌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함선이 끝났대요. 근데 어쨌든 보통은 1차 침공을 그래서 이때로 봅니다. 다리오 1세가 300척의 함대가 그 넘는 함대를 이끌고 가다가 300척의 함대가 태풍에 의해서 다 몰살돼요. 그러니까 다 그냥 가라앉는 거예요. 이 태풍 때문에. 그래서 가다가 못 가는 거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가다가 실패한 아테네하고 스파르타 이 그리스 연합 도시들은 온지도 모르는 그런 전투. 그래서 진짜로 침공했었던 아예 공격을 했었던 전투가 바로 2차 침공 490년에 이 테르모필레 전투입니다. 저희가 쉽게 설명드리면 마라톤 전투. 네, 저희가 역사적으로 좀 많이 알고 계시는 마라톤 전투가 2차 침투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 다리오 왕이 첫 번째 때 이때는 자기가 안 갔어요. 장군을 보냈거든요. 근데 다 몰살당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본인이 직접 이 전쟁의 신이자 자기의 이 왕이 오게 되어져요. 그런데 와서 육상과 페르시아 땅이니까 육상과 함선으로 나와서 전진해 오다가 육상에서 이 그리스와 스파르타와 이 사람들의 연합이 이제 막기 시작하는 거죠. 막는데 이때 당시에 아테네가 약간 그 아테네도 스파르타도 보병밖에 없어요. 여기는 초원이 없잖아요. 혹시 이 땅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초원이 없어서 기병이 없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 화살 쏘는 부대는 그러니까 화살은 뭐라고 하죠? 약간 창피한 짓.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거다. 전쟁할 때 화살 쓰는 거는 창피한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화살 부대도 없어요. 그래서 오직 이 보병밖에 없는데 아테네가 여러분 여기 이때 당시에 그 아셔야 될 거는 군대가 어떤 무기든지 뭐 이런 거를 구비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방어해야 될 어떤 갑옷을 사거나 무기를 사거나 해야 돼. 이거 다 누가 했냐면 개인이 알아서. 개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그 가난한 사람들이 아까 그 300 영화처럼 맨몸으로 싸운 애들이 가난한 애들. 그리고 시민 계급 이상부터가 이제 진짜 군대에 속해 있는 군인이고 가난한 애들은 노예로 들어가요. 군대 그 노예로. 그래서 거기서 막 마차
밀거나 끌거나 아니면 뭐 수리하거나 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난한 자들이 노예로 들어가는 거고, 시민 계급부터 이 중갑옷병, 그래서 중기병이죠. 그래서 갑옷 채우고 투구 쓰고 방패 들고 칼 들고 창 끼고 있는 애들이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갑옷의 무게가 무려 33kg. 이걸 가지고 이제 전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잠깐 이 전투를 좀 재밌는 것과 저희가 역사적으로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 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페르시아가 쳐들어와요. 다리오 왕이 이제 진격하게 완전 오는 거죠. 근데 오다가 이 그리스의 연합에 의해서 첫 번째 막혀요. 그래서 우리가 워낙 거대한 이 군대의 숫자 규모거든요. 잽이 안 돼요. 일반 역사적으로 보면 이때 당시에 뭐 저쪽 페르시아는 100만 대군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약간 역사적으로 좀 다른가 봐요. 그 노예까지 친 거다. 걔네들은 어떤 일반 병사 말고 노예까지 친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규모는 상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근데 오다가 우리가 빈집을 털어야겠다 라고 생각한 거죠. 빈집이 어디죠? 아테네거든요. 여기에서 막고 있으니까 아테네는 빈집이니까 그럼 우리 가자. 마라톤이 요 해안이 요쪽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가자 해서 배를 나뉘어서 갔어요. 근데 이 배에 훨씬 더 많은 그 숫자의 군대를 배로 통해서 아테네로 진격하고 육상으로 공격해서 빈집 털고 얘네들 올라와서 치자라고 전략을 짠 거죠. 이 다리오 왕이. 엄청난 전략이었죠. 그런데 한 가지 실수가 무엇이냐? 아테네 이 연합, 이 사람들의 실력을 우습게 본 거예요. 예전에는 전쟁을 치를 때 이 사람들 전략이 창이잖아요. 창은 긴 창인데 딱 해서 이렇게 촉촉 이렇게 진열 딱 짜가지고 네모 만들어가지고 탁탁탁 가는 거래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전투의 그 장수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뛰자.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주력은 화살 부대인데요. 화살이 200m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정거리가 200m부터 이렇게 200m니까 요게 척척척 오다가 200m가 될 때 이제 얘네들이 쏠 거 아니에요? 그때 뛰기 시작한 거죠. 이 33kg의 군장을 맨 사람들이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 빨리 뛰어서 화살이 다 이렇게 뒤로 넘어갔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육상전을 빠르게 이기고, 아주 빠르게 이기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이렇게 아테네로 가고 있는 함선이 있는데 뛰었답니다. 그래서 아테네가 이 아테네 그 갑옷병들, 시민계급이죠. 이 갑옷병들이 육상에서 빨리 하고 이기고 30km의 거리였대요. 30km의 거리를 몇 시간 만에 돌파했냐면 3시간 만에 돌파해서 페르시아 함대가 오기 전에 이미 이 해안선에 자기들이 방어선을 딱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만이 우리의 필승 전략이라고 이 장수가 전략을 짜서 실제로 하고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어선을 본 페르시아 병력이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2차 침공이 이제 그리스 연합으로 승리하게 된 거죠. 여기서 저희가 이제 마라톤 전투하면 가장 유명한 게 무엇이죠? 연락병이 우리가 승리했다. 뛰어와가지고 죽어버리는 거. 그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저도 그렇게 배운 올림픽의 그것들인데, 여기서 사담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 올림픽을 창시했었던 쿠베르탱, 이 남작이라는 사람이 올림픽을 할 때 뭔가 이 극적인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을까? 근데 사실 여러분, 그 아테네 이 병사들이 이기고 3시간 만에 돌파했다는, 3시간 만에 30km 돌파한 거거든요. 이것이 되게 멋지잖아요. 훨씬 더 막 뜨겁게 달아오르게 할 수 있는 건데, 올림픽은 평화의 올림픽. 그래서 그 올림픽에 그 한 명 연락병, 죽었다는 그 연락병의 사람의 이름이 페이디 피데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그리스의 전문 연락병, 그러니까 프로인 거예요. 원래 연락병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가 스파르타에게 구원을 요청할 때,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원군을 요청할 때 240km를 이틀 만에 돌파했다고 해요. 이 연락병이. 그러니까 전문 연락병이에요. 죽지도 않는 거죠. 얘는 원래 전문가니까 연락하는 뜀박질과 이런 거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죽지도 않아요. 근데 이거와 아테네 이 3시간 돌파 이거를 합쳐가지고 이 승리한 이걸 합쳐서 만들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교과서에 근데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저도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지만. 그래서 요거 그렇게 만들어낸 어떤 스토리텔링,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만들어낸 거고, 실제로는 아테네 군인들이 그렇게 가서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란이 페르시아의 후예잖아요. 이란이 절대 안 하는 스포츠가 뭘까요? 마라톤입니다. 그래서 저는 맨 처음 올림픽이 아니라 아시안 게임을 한번 했대요. 이란에서 했을 때 그때 마라톤 없는 걸로. 마라톤 그 종목을 빼버렸대요. 왜냐하면 자기네 나라 이 패배한 국가잖아요. 자기들은 역사가. 그래서 그거를 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3차 침공이 바로 이제 에스더의 남편이신 우리 크섹스 이분께서 아하수에로 왕이, 이 다리오 왕이 유언을 남겨요. 죽고 나서 내가 여기를 점령을 못한 거야. 다 이겼는데 여기서 패배해서 그 아들에게 나 이어서 해달라고 했는데 이 이 왕께서 오셨어요. 그런데 스파르타와 아테네 이 두 연합한, 그 다음에 이 그리스 연합 국가가 살라미스 해전을 통해서 물리칩니다. 그래서 이 왕도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그리스 국가가 확 부각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강대국인 페르시아를 이겼잖아요. 그래서 이 이김은 효과가 어디까지 이 영향력이 갔을까요? 당연히 이 에게해 지역과 이 약간의 소아시아 지역이 이 그리스의 그 영향력 아래 다 들어가게 돼요. 이 마라톤 전투가 끝나자마자 한 그 장수가, 제가 써놨나 모르겠는데 그 한 명이, 남들은 여기 아테네 지역에서 은광이 발견된대요. 그래가지고 이 노다지가 아니고 뭐라 하죠? 은광이 은이 엄청 나와서 떼돈 벌었다 했는데, 시민들은 그때 당시에 다 1인당 얼마씩 나눠 갖자. 그게 한 사람의 어떤 한 달 월급 정도, 그러니까 그 일품 그 정도를 다 나눠 갖자. 모든 시민이 골고루. 라고 했는데 그 장수 한 명이 아니다. 우리는 또 쳐들어올 거니까 해군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의 지도력으로 살라미스 해전이 승리하게 되는 어떤 발판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그리스와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두 맹주가 이쪽 그리스 연합과 이 에게와 소아시아 지방에 많은 영향을 주었어요. 그래서 큰 어떤 강대국은 아니지만 강대국이 된 거죠. 큰 나라는 아닌데 강대국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서로 화합하느냐? 아니죠. 주적이 없잖아요. 주적이 없어지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가?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합니다.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하는데요. 이 아테네 중심인 델로스 동맹과 스파르타 중심인 펠레폰네소스 이 두 동맹이 전쟁을 치르기 시작해요. BC 431년부터 404년, 거의 한 30년 좀 안 되는 그 기간을 내전을 치르게 되어지죠. 이 내전에서 누가 이기는가? 스파르타가 이깁니다. 결론은 스파르타가 이기는데, 스파르타가 계속 맹주가 되어야 되는데요. 20몇 년 동안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웠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황폐해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두 나라가 다 어떤 힘이 약화가 돼요. 두 나라 전부 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위쪽에 있었던 마케도니아가 갑자기 이제 부각하기 시작해요. 이 마케도니아의 이제 빌립 2세 왕이 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거든요. 이 빌립 2세가 힘을 키우기 시작하게 돼요. 그 결국에는 이 마케도니아 왕이었던
빌립 2세가 알렉산더의 아버지였던 사람이 그리스를 통일하게 됩니다. 다 통일하게 시켜요.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를 치려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죽어요. 그리고 나서 누가 등장하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알렉산드로스가 이제 헬라적인 언어 표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알렉산더가 이루어낸, 저희가 좀 쉽게 영어 발음을 하겠습니다. 알렉산더가 이루어낸 이 땅이 정말 순식간에 다 헬라 제국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업적을 엄청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리오 왕이 진짜다. 페르시아. 이 땅을 다 일일이 점령했던 페르시아가 진짜고, 이 사람은 페르시아만 이기니까 페르시아 왕조였던 땅을 그냥 먹는 거잖아요.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찌됐건 이 기간이 3년 정도죠. 3년 만에 이 일들을 해내는 것은 엄청났고, 알렉산더라는 이 장수가 얼마나 전쟁을 잘했냐면, 여러분 전쟁을 전략을 짜고 지휘하는 장수는 보통 어디 있죠? 저희가 영화나 뭐 좀 이런 데 살펴보면 제갈량 뭐 이런 사람들 부채 들고 이렇게 어디 있죠? 좀 높은 곳에 이렇게 있어갖고 전역에 다 볼 수 있는데 올라가서 뒤에서 저렇게 움직이네, 야 이렇게 움직이라고 해, 막 이렇게 전쟁을 치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맨 앞에서 싸우는데 그 모든 정황을 다 꿰뚫고 보고 있었대요. 그래서 전쟁의 신이라. 그리고 왕인데 맨 앞에 황금 투구 쓰고 막 맨 앞에 달려가는 거죠. 싸움도 엄청 잘한 거죠. 어쨌든 죽지 않고 계속 갔으니까.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순식간에 제국을 형성하게 되어집니다. 이 그리스 연합에 대해서는 저는 특별한 건 찾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을 만들어내기 위한 초석이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어떤 그리스 내전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을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어렸을 때 나와서 순식간에 다 점령해버리고, 이 알렉산더 스승이 누구였는가? 어렸을 때 이제 과외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헬라 어떤 그런 문화나 철학이나 이런 거에 너무 심취해 있었고, 또 그것이 굉장히 좋아했었고, 그래서 이 사람의 일화가 전쟁을 치를 때 책을 들고 다녔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면 저녁에는 책 보고, 이렇게 했던 문화적으로 철학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좋아했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가는 모든 곳곳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세우기 시작한 것이죠. 한 70개 정도 건설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에게 좀 유명한 거는 여기죠, 여기. 네. 여기는 왜 탄생했는가? 한번 살펴보시면, 이 두로, 성경의 구약에 많이 나타난 두로. 그죠? 두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언하실 때 교만하다고 해요. 교만하고 너네들 마음이 높아져 있다. 그래서 아모스서나 이사야나 여기에 보면 두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이때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요. 두로가 어떠한 땅이냐면, 그 해안 따라 있는데 바로 앞에 섬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로섬은 육지에도 두로라는 수도가 있고, 이 섬도 두로라는 수도가 있어요. 적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까요? 싹 배 타고 이 섬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섬에서는 자기네들이 이 두로가 해상 왕국이거든요. 막 무역을 엄청 많이, 돈도 떼돈 벌고 있고, 떼돈을 막 갖고 있고, 무역으로 성공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배를 잘 타거든요. 그래서 이 해상에 있는 이 두로섬에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오래 버텼어요. 어떤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페르시아가 왔을 때, 그 모든 때에도 이 두로가 버틴 거죠.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쳐들어갔을 때 당연히 섬으로 도망갔죠.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공격을 해야 되는데 가면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군이 약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길을 여기 그 바다잖아요. 메꿔버렸답니다. 7개월 동안 장작 메꿔서
말 타고 간 거죠. 그래가지고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의 이 3년 동안 정복인데 지금 두로에서만 7개월이잖아요.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그래서 아주 잔혹하게 두로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요. 그래서 어쨌든 이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심판들이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왔지만 이 한 사람이 나타난다고 그랬거든요. 그 사람이 알렉산더고, 이 알렉산더가 이제 치러 쭉 가다가 애굽으로 가요. 왜 애굽을 먼저 쳤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는 곡창지대, 보급, 그죠? 여기만 먹으면 보급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 애굽을 치러 갈 때 이 알렉산더가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어떤 형상의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다 도와주겠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루살렘 들어가니까 제사장이 그 모습이었다 라고 해서 이 예루살렘에게 굉장히 호의적,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호의적으로 뭐 세금도 면제해주고 뭐 다 호의적으로 해줬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의 뭐 제사장이다 뭐 그런 모습은 확인된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이 알렉산더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호의적이었고 베풀었고 자유권도 줬고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점령할 때마다 이 점령을 하러 다니는 그 모든 전투에 누굴 데리고 다녔는가? 유대인들을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니면서 이 새로운 도시에 각자 들어가서 살게 되어지고, 또 그 안에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상술이나 또 이런 모든 것들을 또 전파하고 키워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정복 전쟁을 하는 거죠. 3년이 아니었고 12년 동안 전쟁을 치르고 마지막 여기 강을 건너지 않고 돌아오죠. 사람들이 반대해서. 그래서 그러다가 갑자기 죽어버려요. 후계도 없이 그냥 죽어요. 그래서 이 순식간에 헬라 제국을 만들었는데 그 12년 동안 짧은 역사이긴 하잖아요. 그렇게 깊은 어떤 역사는 아니지만 이미 간 그 도시마다 이 지역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가장 중점적으로 한 게 뭐냐면 문화입니다. 그래서 철학을 전파하고, 그래서 헬라어 문화로 모든 걸 다 헬라어 문화로 바꿔버리려고 해요. 언어 다 헬라어만 쓰게. 그래서 이 배우는 거, 어떤 모든 공공처에서 거래하는 모든 언어는 헬라어만. 그래서 헬라어만 쓰게 되어져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 알렉산드리아에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그 나중에 이제 몇십 년 지나가지고서는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아무도 모르는 유대인들인데요. 왜냐면 헬라어만 써야 되니까 이쪽 여기 모든 전역에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동쪽으로만 쭉 계속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쪽에 있었던 그 다음 제국 로마가 이제 스물스물 이제 커나갈 수 있었던 시기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왕으로 등극해서 이제 요 순서대로 치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전쟁 이야기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전쟁 이야기가 여기가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 헬라 문화를 계속해서 알렉산더가 계속해서 전파하고, 이 영향으로 인하여서 모든 그 제국이 한 언어로 통일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전도하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저는 전도는 우리나라 사람한테밖에 못하거든요. 저는 전도하려면 대한민국 안에서만 할 수 있어요. 딴 나라 가서 전도 못해요. 왜냐하면 언어가 안 되거든요. 미국 가서도 못하고 영어도 잘 못해가지고요. 근데 이 전역이 나중에 로마 시대까지 가면 전체가 다 무슨 말을 쓰고 있냐면 헬라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언어를 다 했죠. 아람어도 하고 헬라어도 하고 했는데,
헬라어로 가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능통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모든 언어가 다 하나로 통일되어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중에 헬라화 경향이 많이 나타나요. 나중에 그 헤롯 대제 때 보면 그 헤롯이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인데 이 사람들이 그 왕 이름이 다 이 헬라 이름으로 다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유대인들도 이미 헬라화 경향이 시작되기 시작한 거죠. 그 4개의 국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알렉산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 지역들을 성경에서 예언한 그 모든 지역들이 성취가 되어졌고요. 두 번째는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그 한 사람 나타나는 것도 성취가 되어지고 또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 나라,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거의 몰려 살았잖아요. 이 고대 시대 때는 많은 인구가 없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 언어로 통일되어져 있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전파나 전도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